2023 입시 결과를 기반한 2024 수능 전형 전망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권오성입니다. 사실 그 앞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전형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각각 서로 끊어지거나 아니면 대학별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축구 대표팀이 한 축구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 상대팀에 맞게끔 수비수와 공격수 전환을 배치하는 것처럼 사실 대학에서 전형을 펼친다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것과 그리고 실리적인 것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과나 종합도 다른 자기와 경쟁하는 대학 혹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혹은 정부에서 원하는 정시 인원을 늘려라 라는 형태의 것들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일단 전형이 주어진 것만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전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수시 전형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그냥 수능 점수 나온 것 같고 혹은 여러 가지 기관의 점수를 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 갖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가장 큰 건 물론 최저 충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정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는지 그리고 정시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 수능 성적을 분석하는 가장 큰 2024 수능 전형을 분석하기 전에 2023 수능 성적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시라는 건 결국엔 선호도를 통해서 수시 지원 시에 학생들이 쓰는 대학과들의 순위를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가 있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최저 충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3에 있었던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저희들이 수능과 9월 모평을 비교했을 때 지금 6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6월에서 9월을 보게 되면 65,000명에서 78,000명 그리고 139,000명 앞에 전 시간에도 언급되었듯이 항상 지원자들은 6월에 비해서 수능 때 2배 혹은 2.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학생들이 줄어든 것만큼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채우게 되죠. 수시와 좀 다르게 정시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많은 부분 상위권을 차지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졸업생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수능 등급 혹은 표준 점수를 환산했을 때의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생이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꽤 신중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변하면서 언어와 매체 인원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의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죠. 굉장히 주지의 사실은 언어와 매체, 국어의 1등급의 많은 부분이 언어와 매체이고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던 많은 학생들 역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와 같이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학문과 통계의 인원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에 수학에 대해 상관없이 점수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학문과 통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생통이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정시에서 생명과 생활관리, 학문과 통계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직은 올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 언어와 매체나 미적이 맞을 수 있지만 요 다음부터 그죠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년도, 24년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꾸준히 수능에서의 국어의 인원수는 줄고 있습니다. 70%, 64%, 59.2% 이렇게 점점 화작은 줄고 있고 언매는 점점 늘고 있죠.
확실히 점수에서 이득을 갖고 있는 언어의 매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3월과 6월은 재수생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수 비율상 조금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미적이 좀 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원수가 아마 이제는 이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도 보시게 되면 48.2%고 45.4%, 6.4%를 합치게 되면 절반을 확률과 통계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24년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문을 선택한 혹은 자연, 과학을 두 개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참고로 이건 작년 수능입니다. 아직은 55.6%가 잠시만요. 이게 풀리기도 하는군요, 화면이.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55.6%가 화법과 작문이 44.4%가 언어의 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언어의 매체가 많은 학생들이 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미적분 학생들 89.9%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을 선택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어의 같은 만점은 134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표준 점수 T란 점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보통 20Z 플러스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Z값이 2가 될 때 가장 무난한 시험, Z가 2가 되면 140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4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어렵고 140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조금 난이도가 쉬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어는 지금 134점입니다. 134점이라는 건 2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22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까지 표점차가 18점이었기 때문에 4% 이내에서 학생들을 쭉 구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등급의 표점차가 8점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점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표점이 1등, 최고 표점이 145점이었습니다. 아까 140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국어 1컷이 133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를 아무리 잘 본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수학에서 만점을 맞게 되면 수학의 1등급 컷보다 훨씬 더 많은, 수학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기 때문에 국어를 아무리 잘 본다 할지라도 수학 만점 맞은 학생들, 즉 국어를 잘 본 학생들보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이만큼 더 많은 점수를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최대한 두 개의 표준 점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국어를 조금 더 표준 점수를 올리겠다, 수학을 표준 점수를 내리겠다라는 어떤 일관된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점수 변화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22년도보다 23년도는 점수가 국어는 빠졌고 수학은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큰 점수로 빠진 건 아닙니다. 역시 140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별력은 확보되어 있는 시험이었고, 국어는 130, 134였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은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인데요. 영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연대 같은 경우는 국제형에 보게 되면 영어 1등급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1등급이 보통 기본적인 수능 최저 등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쭉쭉쭉 나오면서 1등급의 비율은 대부분 7%대입니다. 정말 시험이 잘 나왔을 때가 21년도에 12.66%인데요. 원래 영어가 이렇게 쉬워졌던 가장 큰 이유는 영어가 너무 사교육이 심하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합친 비율, 즉 11%에 근접하는 10%를 1등급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21년도 좀 영어가 쉬웠다고 했던 12.66%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6%, 7%에 해당하는 그 등급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라 그 밑에를 보시면 3등급이 44.38%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3등급까지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3등까지는 받아야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는 거고, 만약 4등급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의치한 약수를 주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영어 2등급 되게 되면 타격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2등급까지는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2등급에 해당하는 가감 점수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0.5점입니다. 간단하죠. 고대는 3점입니다. 연세대학교 자연은 5.5점, 연세대학교 인문은 8.35점, 단국대학교는 15점입니다. 그것처럼 영어는 등급을 맞추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해서 점수를,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 경쟁을 해서 받는 점수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는 절대평가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자기가 지켜야 될 하나의 과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은 23년도에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지원생원입니다. 지원생원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었고, 실제로 24년도 6월 보게 되면 역시 지원생원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과투 인원입니다. 작년 수능에 봤던 과투 인원은 총 13,000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투의 필수 조건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인식은 과투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도 5월에는 보통 5월 학평이라고 할지 4월 학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5월에 실시했던 학평에서는 18,000명 가까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는 17,286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9월에도 이 투 과목에 있는 인원수가 모두 3,0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따 뒤에서 언급할 과투 사태, 일명 과라버라 부르는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이 수능 때는 전반적으로 만점자 표점이 70점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준점수 140점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140을 절반으로 나눴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점이냐면 70점입니다. 즉 70점을 기준으로 위에냐 아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70점 정도가 나와줘야 제대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3년도 수능에는 대부분 70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미 70점이 깨진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물투, 화투, 지투, 생투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은 표준 점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평가원은 저희보다 더 많은 계획과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탐입니다. 사탐은 항상 생활관리와 사회문화 그리고 한국지리 그리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인원수가 항상 많았던 건데, 역시 23년도 수능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도 역시 그 성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수능에서 보통 사탐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70점대가 그전에는 없었지만 22년도 수능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60점대입니다. 그런데 23년도 수능에는 70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탐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4년도 6월 보게 되면 70점대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수능에서는 보게 되면 사탐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 점수에서 변별력 확보한 형태였었다. 그리고 과학은 전반적으로 쭉 유지되는 점수들이 70점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탐 2개 선택한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수의 합을 보게 되면 2개를 합했을 때 제일 높은 게 145, 제일 낮은 게 133,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11점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의 유불리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구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과학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과투가 기형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최고점은 192점이고 최저점은 135점으로서 차이는 57점에 해당하는 건 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무마하게 해서 뒤에서 언급하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전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최저 충족률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정시했을 때 이 정시를 어떻게 변환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수능 최저 비율입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 두 군데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충청권이고 그 다음이 광주 전남부권입니다. 이걸 조금 구분지으면 좋겠는데, 사실 광주나 전남은 전남을 빼게 되면 전북은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학생부 교과로 많은 것을 지원합니다. 사실 뭐 학생부 교과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정해졌다면 적어도 6개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학생이 드러날 수 있는 성향 혹은 생기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많은 부분 학생부 교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거든요. 사실 수시 전형에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생부 교과는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3군데가 명확히 정해졌다면 한 3개 정도까지는 학생들의 성향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조금 특색을 갖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지역별로 쭉 보시게 되면 서울, 인천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미적용이 지역일수록 미적용이 좀 많죠.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내신 성적을 갖고 어느 정도 뽑을 수만 있다면 그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최소화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좀 잡아두고 싶은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비율 전북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시험 봤던 애들의 성적을 수합해서 분석했던 데이터입니다. 3월에 보통 4,800건 정도 모집했고요. 5월에는 9,100건, 그리고 6월에는 9,500건 정도를 수합을 해서 분석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각각의 전형별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비율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명수를 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된 것 같아서 비율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령 전북대학교 의대 지역인재를 보게 되면 3월 달에는 1.35, 5월 달에는 1.03, 그리고 6월 달에는 0.68인데 0.68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작년 6월 혹은 작년 수능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숫자가 거의 일정하게 비슷하게 갑니다. 보통 학생들이 나타내는 성향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성향 같은 경우는 되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하셔야 할 건 전라북도 수능 최저 비율이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죠. 전라북도가 정말 수능을 못 보잖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3년 전부터 점수가 많은 부분 안정이 되었고, 학생들도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이는 건 있습니다. 저 뒤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 의대, 지역인재, 특히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원광대 지역인재도 충족률 제일 크게 보실 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쭉 보시게 되면 충족률, 당연히 의대 쪽은 당연히 조금 더 높겠죠. 충족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0.68인가요? 입문만 합니다. 입문만이니까 사실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우석대, 그리고 예수대, 전주교대, 이렇게 전체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저희들이 많이 가는 전남과 그 다음에 충남대까지 한번 포함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대에 있는 전형들, 사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낮았으면 학생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수능 최저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전남에서 이만큼 낮췄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북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수능 최저를 낮춰라, 혹은 지역인재로 인원수를 뽑아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앞전에 설명하셨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에서도 지역인재를 두 가지를 쪼갠 겁니다. 하나는 호남권, 하나는 전북권으로 나눈 이유도 바로 전남에서 이만큼, 호남에서 이만큼 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충남대까지 인원수를 한번 봤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충북대도 한번 해보고 나머지 대학들도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는 대학으로 한번 숫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엔 서울권입니다. 서울권도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 이번에 코엑스에서 대학 입시 박람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 가천대와 건국대였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지역도 건국대나 가천대 많이 갈지 모르겠으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니까 수의를 제외한 자연 같은 경우는 11.9%, 약 12%가 맞추는 거 보니까 충분히 욕심만 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있네요. 그렇죠? 경희대는 11%, 역시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인원수를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대학들도 쭉 보시면 수능 최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보니까 5.69%, 약 6% 정도가 맞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대, 중앙대, 외대, 홍익대, 사실 중앙대는 아시다시피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균형에서 쓴다 할지라도 중앙대에서 한번 그런 건 한번 볼만합니다. 보통 자연에서 보게 되면 영어 1, 2를 1등급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원하실 때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만 한번 모아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을 한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니까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앞에 있었던 숫자들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 발표했던 패턴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까, 6개의 교과를 쓸까, 아니면 6개의 종합을 쓸까, 서교연에서 갖고 있는 센진학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했더니 학생들은 대부분 6교과, 즉 6교과, 5교과, 4교과 이 이상을 우리가 교과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종합, 4종합, 5종합, 6종합을 갖다가 종합형이라고 놓게 본다면 학생들은 대부분 쓸 때 종합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근데 전라북도는 6교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패턴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계부에 대한 변별력도, 생계부에 대한 내실도 좀 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전략적으로 학생들의 창체 같은 걸 좀 잘 꾸며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정해놓고,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니까 정해놓고 그 위에 그 학생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곳들을 준비해서 종합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6교과 애들은 주로 내신 성적이 높은 애들이 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종합으로 내려보면 내신 성적 높은 애들이기보다는 그 밑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내려온 2점대에서 더 많은 인원수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점대 학생들이 생기부를 통해서 많은 부분 그 위로 더 높여 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역시 동일한 현상은 지속됩니다. 위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주로 교과 치중되어 있는 형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적은 인원수는 아니나 실제로 많은 인원수들은 2점대 중후반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전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수시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있지만 사실 전라북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많은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시에서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수시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된다면 정시에서 좀 더 좋은 곳을 가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갖춘다고는 취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수시 모집이 9월 11일에서 15일입니다. 보통 지금 9월 평가원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9월 평가원 보자마자 빨리 결정을 해서 나머지 원수시를 쓸지 아니면 정시로 갈지, 혹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써서 정시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쯤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쯤 되었을 때는 9월 평가원 보고 최저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시까지 갈지 아니면 수시를 끝낼지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신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쓸 때는 자기 성적 대비 소신, 적정, 상향 이렇게 3개를 놓고 본다고 놓고 쓴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좀 여러 개를 써놓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한두 개씩 제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과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죠? 8월 달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통지일이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고 난 다음에 전형이 그 다음 보면 수능 성적이 8일이고 전형이 지금 1월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건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입니다. 한번 고민할 건 수능 성적이 8일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까지 모든 입시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에서 일주일 2주 딱 지나고 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입시기관에서 다 쏟아냅니다. 수시는 1년 동안 학생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정시는 딱 2주 만에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쁘고 학생들도 무척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시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 학교만의 틀이라는 걸 미리 준비해 놓고 데이터가 오는 대로 빨리빨리 채워 넣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혹은 우리 학교 학생의 가장 좋은 지원 패턴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시만큼은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물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때가 또 방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상담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정시가 조금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보게 되면 학생들은 지금 7월 11일 인천시 봤고요. 9월과 10월 그리고 수능까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설거를 학생들이 보통 사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사설거를 구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성이나 이투스 같은 경우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를 거의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시험지들을 구해서 미리미리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재수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재수생들의 지원 어느 정도 성향으로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수능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서로 조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평가 방식에 의해서 상대, 절대, 상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나 수학은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표준점수란 형태로 바꿔서 점수를 환산합니다. 영어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까지가 1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국사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이과 학생들은 보통 한국사 4등급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도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점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판단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원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점수를 갖고 활용하는 패턴에는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표준점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준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마일, 10km, 10리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 건 10마일입니다. 왜? 10마일은 16km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준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좀 더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기준을 통해서 각각의 점수를 동일한 형태의 잣대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00분위 그 점수를 갖고 등수 쭉 한 줄을 세웁니다. 원점수 갖고 등수를 쭉 세워서 얘는 전체의 몇 퍼센트, 얘는 전체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보통 100분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분위를 가지고 이 정도면 학생들은 전부 다 비슷한 아이일 것 같아 라고 구분 짓는 것이 등급이고요. 그리고 변환 표준점수는 과목마다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각 대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종의 대학마다 점수를 산출해서 보통 보이는 일종의 그 점수 보정 잣대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변환 표준점수 이 4가지를 정시에서는 사용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변환 표준점수입니다. 변환 표준점수라는 건 뭐냐면 가령 탐구 과목은 9개이고 과학 과목은 8개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가령 물리 1의 최고점은 70점이고 화학 1의 최고점은 75점인데 그럼 이 점수는 어떤 애는 물리 1과 생명과학 1을 했다면 142점인데 어떤 애는 화원 지원을 해서 148점이면 당연히 화원 지원한 애가 잘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만약에 점수를 제일 잘 붙어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에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환 표준점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물원, 화원, 지원, 생원 각각의 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쭉 써놓고 그 점수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놓고
그것은 100분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동일하게 이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식으로 변환되어 있는 표점을 제공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분위에 맞게끔 점수를 다 배분하는, 즉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로 환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대응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영어 등급표입니다. 영어 등급표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게, 영어를 등급으로 갖고 난 다음에 그냥 점수를 부여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고 쪽에 보시면 등급 배점, 감산, 가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은 0점이지만 2등급은 3점, 3등급은 6점입니다. 4등급은 6점인데 이건 뭐냐면 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등급에서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이 돼버리면 3점을 감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감산이고요. 그 다음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1점씩 깎여 내려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어가 1등급이 나오면 100점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통 가산 방식입니다. 그렇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년 전인가요? 서울대학교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영어가 5등급이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대가 그 당시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보면 0.5점, 여기 1.5점, 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0.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이 나와도 전반적으로 2.5점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이 학생은 붙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학교별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점수 차이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질 패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4등급이 되게 되면 이미 절반 정도 성적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가급적이면 3등급 이내로 나오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2등급까지는 오셔야 정시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의찬약서를 쓰시는 분들은 1등급을 맞아야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활용 지표에 따라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나 수학은 대부분 그냥 표준 점수를 씁니다. 그런데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하고 그냥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분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도 100분이 퍼센테이지로 보고 탐구도 100분이 퍼센테이지로 봐서 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전체 대학 수는 66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쭉 옆에 나와 있고,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그리고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여러 가지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정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학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는 31개, 여기에 웬만한 주요 대학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표준 점수에 노란색을 쳐놨습니다. 이 노란색을 쳐놓은 이유는 저 뒤에 과투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의 가장 큰 폭풍이 될 수 있는 과투 얘기를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분위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가령 변환 표준 점수 만점부터 가령 151점이 변환 표준 만점이었다고 한다면 151점이 100분이 100%라고 해도 보통 148점, 147점까지 100분위가 100%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수는 5점이나 6점이 낮으면, 표준 점수는 5점이나 6점이 낮는데 100분위가 동일하다면 148점에 해당하는 100%는 151점의 100%보다 100분위를 환산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동일한 점수를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를 쓰는 대학들은 빈틈을 노리는 대학들입니다. 그런 빈틈을 노리는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100분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분위는 약간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점수에 빈틈을 노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표준 점수를 노란색으로 칠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천약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의천약수를 왜 기준으로 했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대학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똑같은 표점인데도 위에 보시게 되면 어떤 데는 표점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획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점과 획득비의 차이는, 표점은 그냥 그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가령 국어가 150점이면 150점 그대로 쓰는 건데, 획득비라는 것은 만점 분의 내 점수입니다. 가령 내가 142점을 받았는데 내 점수가
전체가 만약에 151점이 만점인데 내가 142점 맞았다 그러면 142점을 쓰는 게 아니라 151분의 142 곱하기 반영 점수를 보통 곱하는 것이 획득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표점이 아니다. 표점이라 할지라도 표점을 쓰는 데가 있고 획득비를 쓰는 곳이 나눠져 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제가 쓰는 표점이라 써놓는 것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뒤에서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게 됩니다. 동아대, 인제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부산대, 서울대, 그리고 고신대 밑에 가니까 서울대, 부산대, 원광대 계속 돌고 있죠. 이제 부산대, 원광대, 역시 인제대 쭉 보시면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지금 대학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 일단 그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대학별로 각 과목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령 아주대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40%, 그리고 영어는 감점 형태가 되고 탐구 30% 이렇게 반영 비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 쓰는 학생은 전남대나 혹은 가천대 쓰는 학생보다 수학에서 하나 틀렸을 때에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한 개 틀렸다 할지라도 아주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40%나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언급했던 나머지 대학들은 주로 3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학의 영향력이 큰 곳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 전형을 확인할 때는 내가 잘 본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조건이 많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정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력평가 수능이 다른 점은 주로 이런 겁니다. 3월에는 재학생만 시험 보고요. 6월에는 재학생, 재수생, 그리고 9월에는 반수생 일부, 재수생, 재학생, 그리고 수능 때는 나머지 학생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똑같은 원점수, 가령 지금 보시면 원점수 수학 73점이 3월에는 100분이 92%였고 2등급이었다면 6월에는 100분위가 88%로 바뀝니다. 왜? 이미 위에 상위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가 3등급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9월에는 84%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등급 3%, 3등급. 그리고 수능 때는 87%,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3월에 있던 92%는 많은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재학생들은 지금부터 꼭 고민해야 할 것이 내가 받은 점수가 정말 좋은 점수다. 보통 학생들을 상담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정시로 갈까요? 저 정시파예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될 거예요. 그럼 너 성적 잘 나오냐?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잘 봤던 과목들을 하나씩 쭉 뽑아냅니다. 3월에 국어, 4월에 수학, 5월에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쫙 뽑아내고 난다면 선생님 이 점수예요. 그리고 저는 탐구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그걸 1년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비교한다면 3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선생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과 정확하게 정시 점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건데요. 이게 정시 지원 가능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면 오답수가 3개에서 5개 정도 된다면 수학은 틀리면 안 됩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5개 의대, 그리고 영역당 2개, 6개 정도가 되고 수학에 하나도 안 틀렸다면 의대들 쭉 나머지 볼 수 있고요. 보통 영역당 9개, 총 27개 정도 틀리게 된다면 지고국 정도 쓸 수 있답니다. 그때 수학은 68%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68점이겠죠. 68점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학들 정시에서는 점수가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 점수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지금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어 영역별 기본 점수 더하기 수능 영역별 개인 취득 점수를 전체 영역별 최고 점수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수능 영역에 대한 실질 반영 점수를 곱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표준 점수가 134점이고 3점이고 표준 국어 만점이 134점 그리고 반영 비율이 20%로 한다면 134분의 133 곱하기 0.2 곱하기 200점을 해서 39.7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학생의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수를 다 환산하게 되면 이 학생의 실제 정시 환산 점수는 996.27이 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는
수능 표현 방식이 표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를 그냥 쓰는 게 있고 표준 점수를 획득비 형태로 계산되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획득비를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아예 되게 친절하게 산출식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34분의 133 곱하기 200. 그렇죠? 나머지 것들 쭉 다 계산하셔서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를 환산했더니 979.04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산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왜? 우리에겐 수많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은 둘 다 표준 점수는 409점, 405점, 그리고 100분위는 293.5, 292.5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A 학생은 표점도 높았고 100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환산점은 993.36이 되었고 B 학생은 표점도 낮았고 100분위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산했더니 1002.651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학과 그 대학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했을 때 얘는 훨씬 더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환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전형의 핵심 포인트는 점수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 대학의 점수로 환산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석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석차의 개념을 많이 쓰시고 수능 위주의 전형은 점수보다 석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 정시 전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인적 백분이라는 개념인데요. 상인적 백분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건 전체 수능 도수입니다. 가령 23년도 수능에서 수학 표준 점수 만점이 145점인데요. 그때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합쳐서 933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험 본 학생이 42만 8,966명인데 이걸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즉 42만 8,996명으로 934를 나눴더니 0.002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1017, 다시 말해서 143점까지 나눠도 0.002가 됩니다. 쭉 가다가 140점까지 나눴더니 0.007이 됩니다. 그래서 0.00이나 0.007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몇 등 정도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 많이 쓰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상위유적 백분위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보통 상위적 백분위는 어디서 빨리 계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많이 풀리는 이투스 상위적 검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점수를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가령 표준 점수 133 집어넣게 되면 상위적 0.03, 0.23 그리고 미적분 142 집어넣었더니 0.72, 영어 1등급, 물리학 2.4, 지구학 16.1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합했을 때 앞에 있는 거, 자 표준 점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표준 점수 플러스 표준 점수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100분위는 100분위 플러스 100분위, 그리고 이거는 뒤에 거 표백은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입니다. 이게 되면 이걸 갖고 난 다음에 상인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등수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점수를 조합했더니 얘는 0.53, 얘는 1.10, 얘는 1.04. 너는 표준 점수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야 라는 걸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정시 성적을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6월 평가원 성적표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거를 갖고 지표를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속성장 분석기는 이거를 갖다가 대학별로 환산해 주는 건데요. 고속성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출신의 37세의 수장공사를 다니고 있는, 딸의 이름은 수연이고 부인은 교사인,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입시기관에서 이 사람을 섭외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하고 계속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무료로 풀다가 한 3년 전부터 10,000원 받고 팔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 무료인데 수능 때만. 그리고 교사들한테 무료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을 거고 여러분한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같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자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요, 지금은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값어치 있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는 쓰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돈 주고 삽니다. 조금 메일을 보내면 다 씹습니다. 읽긴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 여러 가지 감사한 말을 보내면 읽고 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성장 분석기나 이투스 상인적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가인데요. 어디가는 지금 이 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모든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넣고 연도별로, 즉 21년 각 연도별로 21, 22, 23년도, 그 다음에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대학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했던 애들의 점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시도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과 꼼꼼히, 이건 사교육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교육에서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상담을 꼭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진로진학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시 대면 상담이나 이런 대면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약속을 잡으셔서 이런 화면 보시면서 같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정시 전형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투스 상인적 백분위, 그 다음에 고수성장 분석기, 그리고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뭐 사교육이긴 하지만 대치퍼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프라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학산다를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진학사는 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나쁜 놈들인데 아무튼 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그리고 센진학도 서울시 교육연구원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도영이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텔레그노시스라든가 AI 모의 지원, 그 다음에 부산 진협에 있는 길마중, 그리고 시뿅 인뿅에서 만든 물량 공급 뿅뿅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시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경쟁률까지 확인해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시전형 분석인데요. 이 정시전형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이나 교과에서 하면서 계속 부딪혔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종합하시는 분이 종합만 하고 교과를 건드리지 않거나 정시를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인원수는 일종의 배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원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셨던 인원수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건 전 시간에 바로 봤던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전 시간에 봤던 거네요. 실제로 이것도 전부 다 인원수는 비율이 나온 거기 때문에 덕시 동일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전체 보게 되면 정시가 수도권 11개 대 15개 대, 다시 말해서 주요 대학들은 40%가 넘지만 전국 대학은 21%, 다시 말해서 수시가 더 많구나. 이것도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일 겁니다. 역시 정시 모집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특징적인 2024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걸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건 서울대와 고려대학교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실시합니다. 서울대는 작년부터 실시했고요.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도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대가 뭔가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수능이 일종의 자격고사 형태가 되게 되면 당연히 학생부는 정시 형태로 들어왔다고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과목 변경도 많이 돼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학을 쓸 때마다 꼭 입시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대학들의 요강은 반드시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괜히 어디서 귀동냥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어디에 뭐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 3학년 교무실 앞에 가게 되면 꼭 책자가 꽂혀 있습니다. 그 책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꼭 확인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가 아니요, 요 뒤에서 요 나머지 대학들 100분위 이론 과목들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인데요. 보통 변환 편중 점수 T라는 건 20Z 플러스 100입니다. Z라는 건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Z라는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 낮은데 내가 100점이면 내 점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평균이 굉장히 높으면 제가 100점이라 할지라도 값이 커지지 않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과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13,000명 받고 올해 17,000명 받는데 의외로
남자는 과투지 하고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남학생들이 과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점수가 너무 예쁜 학생들이라 밑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한 문제로 다 찍어도 10점이 나거든요. 12점, 15점 나오는데 G2 같은 경우는 빵점이 327명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 잘못 찍어서 빵점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평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100점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두 가지가 5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가지가 6월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5월 모의고사 때는 평균이 여기쯤 있습니다. 평균이 여기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만점까지는 점수가 높게 평가되고 6월도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14, 15, 16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도톰해졌다라는 것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변환 표준 점수가 둘 다 높은 점수로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화투는 변환 표준 점수가 100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변환 표준 점수 만점이 몇 점이 된 게 맞다고요? 70점. 근데 여기는 100점이었습니다. 원래식 계산하게 되면 106점인데 100점으로 항상 컷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점이 됐습니다. 화투 여기에서는 여기가 좀 더 도톰해졌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92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투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생투는 그전에도 서울대를 준비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생투를 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투는 5월에 비해서 6월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애들이 도톰해지고 여기 맨 위에 상위권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올해 과투에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생투나 물투는 조금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 했던 애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과투 시험지를 1페이지 다 풀고 1번 찍었을 때, 1페이지 다 풀고 2번 찍었을 때, 3페이지 다 풀고 1페이지 다 풀고 3번 찍었을 때 해서, 그리고 2페이지 절반 풀고 절반 풀고 1번 찍었을 때, 2페이지 다 풀고 1번 찍었을 때, 3페이지 절반 풀고 1번 찍었을 때, 3페이지 다 풀고 1번 찍었을 때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다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것만 볼까요? 2페이지 다 풀고 1번 찍었더니 점수가 29점, 물투, 화투, 지투, 생투입니다. 그랬더니 표준점수가 전부 다 몇 점이 나오면 70점대가 나옵니다. 원점수 30점, 27점, 30점에 해당하는 게 70점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점은 원 과목의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몇 점이 나오냐면 절반 정도 풀었는데 29점 정도 맞았는데 70점입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6월 거 한번 볼까요? 6월도 똑같은 거 한번 또 해봤습니다. 했더니 여기 점수는 똑같아요. 30점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수를 봤더니 최저가 60점대 65점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81점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형적인 점수가 됐죠.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밑에 애들이 완전히 마음 먹고 이렇게 되는 건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이제 지원하지 말자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이 사태는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수정하자 쪽으로 가야 될지 이 제도적 결함을 이용할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용하자 주의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만든 제도의 결함이니 이용하자 주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과투다 그냥 막 재미로 쓰는 과투들은 다 빼 라고 말할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입시는 인간의 욕망과 맞물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과목은 각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은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 전형을 태운 태도입니다. 고3 초 학년 초에 있는 학력평가랑 6월 9월 수능은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고3 학생들 갖고 점수를 봤더니요 3월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진 학생들의 비율이 18%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6월과 9월은 상대적으로 45, 4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3들이 3월에 봤던 점수, 6월에 봤던 점수를 갖고 단순히 안주하기보다는 자기가 끊임없이 한 문제도 스스로 계속 다그치면서 점수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력평가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한 게 좋습니다. 표준점수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원점수를 기준으로 조금 더 내 점수에 객관화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서울대학들 정시 비율 되게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 재수생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적이 수시와 정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를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갈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학생을 종합을 쓰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진짜 잘 봤다 라고 한다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정시로 갈 수 있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략을 펴기 위해선 6월과 9월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상담이랑 모의 지원들 꼼꼼히 하시고, 학교 데이터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입시를 그냥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상담을 꼭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원단에서는 여러분 정시지역 인재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적을, 이게 진학사 건데요, 진학사 거를 다 뒤져서 일렬로 나열하고 여러분들 전북 성적과 상산고등학교 성적을 다 이용해서 1대1로 다 매칭을 해서 이 중 어느 정도 점수가 될 것인가 다 매칭을 합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에서 갈 수 있는 전형이라면 최대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던 지원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예, 치예, 한의에 약각 쭉 돼 있는데 지역인재 점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머지 대학보다 굉장히 낮죠. 그렇죠? 전북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인재, 정시로 갔을 때 지역인재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건 정시 성적들입니다. 한번 눈으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기업 어디가는 한 번쯤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검색하시고 대입정보 클릭하시고 대학별 입시정보, 전형평가 기준, 전년도 결과 공개 클릭하시면 각 학교에 있는 전형 결과들을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 확인하시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대기업 자료는 합격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항상 등록자냐 합격자냐 혹은 최초 합격자냐 이렇게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 자료나 그 어디가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지어서 용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학교에 갖고 가셔서 선생님께 들이미시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검색하시면 됩니다. 버티고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버티고라는 현상이 뭐냐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밤에 바다를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 하늘도 까맣고 바다도 까맣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위아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서 고도를 높인다는 게 바다로 이렇게 처박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걸 일명 버티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 조종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경험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신뢰하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시도 그렇지만 정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기보다는 자료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것에 맞게끔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특히나 정시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특히 수능 전형은 그런 것에 맞물린 게 좋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확인하든 아니면 정시 전형에 활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는 연습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정시 전형은 조금 난감합니다. 수능 전형이 정시 전형인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형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우리가 수능 전형이 정시 전형이라고 한다면 정시 전형은 굉장히 많은 부분 수능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험이기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시면 충분히 확인하거나 혹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그것에 의지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입지원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라북도 교육청 진로진학 엔터 치시면 거기에 상시 대면 상담의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다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박수도 맞닿아야 큰 소리 나는 것처럼 학생이 노력하고 학부 노력하고 선생님이 노력한다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